안녕하세요. 강원 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입니다. 어느덧 이제 수능이 100여일 남았습니다. 다 함께 고민할 시기가 왔고요. 24년 대입 수시 모집의 이해와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바 또 저희가 연수받은 사항을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격을 기원하면서 오프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목차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4년 대입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뭐 다 알고 계시지만 대입의 표준 체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삼겠고요. 실제로 수시 모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세 번째 목차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서를 써왔는지 또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전략적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챕터 1입니다. 24년 대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모집 인원부터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겠죠. 22년이라는 건 22학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에서 23이라고 되어 있는 건 23학번, 24는 24년 입시니까 24학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를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대로 2022학년도에도 75.7% 수시였고요. 정시는 84,175명으로 24.3%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전년도 입시였죠. 전년도 입시에서는 272,442명, 그래서 78%의 수시가 유지되고 있었고요. 정시로 22%를 선발하였습니다. 자, 24년 올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잘 살펴봐야 될 텐데요. 보시면 27만 2,032명입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72,264명으로 자, 여기 두 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는 79%, 70% 거의 근 80%를 상회하고 있고요. 정시는 대략 한 20%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근래에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언론이나 기타 기관에서는 정시 확대 기조가 강해졌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거나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듯이 2022년 이후 23년, 24년으로 가면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시에서 23년과 근본 24년은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수시와 정시는 여전히 8대2라는 큰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선상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더 세부적으로 좀 확대시켜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유리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요즘은 차등시켜서 보더라고요. 그러면 수도권 대학은 16개 주요 대학으로 보고 거점 국립대 중심의 대학을 비수도권 대학으로 나눠서 이분법으로 만약에 접근할 경우에 23년과 24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64.7%로 수시로 모집했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나와 있고요. 정시로 35% 정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는 86.1%를 수시 모집 단위에서 모집했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13%, 대략 14% 정도로 모집했네요. 자, 근데 24년으로 넘어와 보면 비수도권 대학에서 88.1%로 오히려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이 상승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약간 줄어들었군요. 자,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를 보시면 64%였던 것이 대략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35%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시라는 큰 틀은 8대2로 되어 있지만 아래 보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수도권은 65% 선발이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88%로 수시로 먼저 선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시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은 35%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은 정시의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출발이 다른 거예요.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느 곳에 소재에 위치하느냐,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원서를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지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집 인원에 대한 것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발이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한번 당겨서 보도록 하죠. 자,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을 저희가 지도를 할 때 나눠서 보시면 수도권 대학은 수시라는 틀은 뭐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서는 그래도 적지만 그래도 큰 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학생부 위주 전형,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은 31.8%고요. 학생부 이름을 달고 있는 종합 전형은 44.9%를 선발합니다. 자, 이걸 비수도권 대학으로 옮겨보면 보기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68%로 아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22%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간단해지죠. 비수도권 대학을 진학할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부 위주로 전형으로 가더라도 교과 중심, 그러니까 정량적인 점수가 지배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수도권 대학에 만약에 내가 학생부 일반계고 출신으로서 학생부를 가지고 승부를 걸겠다라는 친구가 있을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만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점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틀 안에서 생산되는 내신 점수의 학생부 성적이죠. 내신 점수라는 것이 결국 도출되는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증대시키려면 학생부 종합을 없이는 진학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입시라는 것이 수시만 본다고 해서 수시만 볼 게 아니라 정시도 좀 살펴봐야죠.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정시라는 것에 꽂혀서 정시라는 쪽으로 많이 돌아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시에 대한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자, 정시 제도를 보면 물론 수도권 대학은 정시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큰 차이가 없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조건 수능 위주입니다. 보시면 수능 위주로 2, 4년도에 93%를 뽑고 있고요. 비수도권 대학도 거의 90%를 뽑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수능 1점, 100분이 1%, 표준점수 1점이 중요한 전형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거나 학생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자, 인원적인 변화를 봤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것은, 요즘 워낙 메디컬이 강세다 보니까 이 경향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남학교, 특히 여학교도 포함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탑층을 형성하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대화의 여지가 없죠. 거의 다 의치한 약수를 희망하고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학대학을 비롯해서 간호학과 등등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원을 저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 인원에 따라서 이 열풍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각 대학에 끼칠 영향과 거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2, 3년도 총량을 보도록 할게요. 총량을 보면 메디컬계에서 2,899명을 124개 대학에서 모집을 합니다. 반면 2024년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그대로 유지되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2, 4년도를 보니까 135개 대학에서 3,857명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를 볼까요? 무려 958명을 더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컬은 열풍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모집단의 인원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더 기울어질 경향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여학생들 위주로 여학생들이 희망 요소가 강한 의치안에다가 간호학과 약학 계열을 봐도 이렇게 많이 증대되었고요. 간호학과가 이만큼 611명이나 차지하고 있지만 의대 의치안의 증가세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정부의 여러 가지 기조 때문에 발생하는 요소긴 하겠습니다만 의대, 치대, 한의대가 1,169명에서 1,452명, 즉 283명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증가세 자체는 현장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재수생을 양산하거나 N수생이 더욱더 많아지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라는 요소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그냥 총량으로 봤을 때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비롯한 메디컬이 증대되었다는 얘기는 거기 차점자인 그 밑에 그레이드 형성할 수 있는 공과대 점수가 공과대에 지원한 풀 자체가 조금 더 약화될 것이고 또 이어져서 자연과학대에 지원하는 풀 자체가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것 자체가 연쇄적으로 점수의 하락세에 대동소이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하락세, 즉
표준 편차가 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구간이.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원서를 지도할 때 저희가 안정적으로만 지원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원서를 지원해도 합격할 확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컬이 아닌, 메디컬을 버린 학생들, 메디컬이 아닌 다른 A 여집합인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메디컬 계열의 학생 수의 증가가 하나의 입학할 수 있는,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점을 좀 살펴보시고 한번 도전적으로 원서를 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현역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재수생, N수생들이 이것을 보고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많을 거라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연쇄적으로 작용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모집 단위 인원의 변화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요걸 좀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2, 3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너무 현혹될 필요 없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이 오히려 증가세이다. 그래서 수시라는 전형 자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 큰 코 다친다. 라는 첫 번째 걸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수시 모집을 할 때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 것이냐? 간단합니다. 들어가는 문이 가장 넓은 데로 들어가면 돼요. 가장 들어가는 문이 넓은 곳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다. 따라서 학생부, 우리 일반계고, 우리 도내에 있는 18개 시군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전형을 최대한 살려서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전형 자체의 차이점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앞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 11% 정도를 상회하고 있는 논술 전형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모집하는 대학의 개수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도 198명을 더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 논술 전형이 조금 까다로운 건 결론적으로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 등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당락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최저 등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서 꾸준한 수능형 공부와 연계시켜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혹시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일단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한번 지도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올해 상반기에 각 대학별로 모의 논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모의 논술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제 논술에서 이렇게 출제하고 싶어라는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분석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지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대입 계획에서 대입 환경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보면 가장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슈들이 있었는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는 이 수능 최저의 완화입니다. 마치 수능이 무용론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입시에서 수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 수능이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기초학력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판단하에 각 대학들은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계속 충원율을 높일 수 있고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완화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간 탐구 2개의 평균, 탐구 합 이렇게 부르던 걸 작년부터 탐구 1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최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큰 타이틀은 완화입니다. 물론 강화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은 전형에 상관없이 완화되고 있고요. 자, 예를 보시면 고려대학교 학교추천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 3개 합이 7입니다. 자, 요거는 현장에 있는 학교의 교사로 봤을 때 우리 학교의 대표 주자인 몇 친구들이 지금 자기의 성적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8월 8일 수능 100일이란 말이죠. 8월 8일 이후 잘 플랜을 짜서 잘 선택과 집중을 잘 한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등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비슷한 사례로 서강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국수 영탐 하나 중 3개 각 3입니다. 요거는 충분히 이 정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지도를 해서 끝까지 가게끔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 국수영탐 세계 영역 합의 8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통적으로 등급 컷을 굉장히 강조한 학교라서 오히려 내신 성적에서 조금 저희가 부족해도 도전해 볼 수 있는 대학으로 분류되는데 완화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도전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다만 동덕여자대학교 교과 전형에서 약학과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국어에다가 수학 미기고요. 과학 하나 합의 6입니다. 만만치 않은 전형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내 지역 아이들이 맞출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는 이렇게 완화되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과 함께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왔죠. 뭐 누구나 이제 요 일을 하거나 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단군일의 가장 적은 학생 수를 자랑하는 학년도입니다. 자, 보시면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이 20학번 학생들이죠. 21, 22, 23, 24학번인데 대학교 4학년들 학생들이 진학을 할 시점에서는 50만 명이 넘은 학생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학번에 와서 40만 명대로 44만 명대로 무너지고 나서요. 계속 그 정도로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유지했던 박스권에 있었죠. 박스권에 있었는데 지금 현행 우리 24학번은 이건 단군일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적어져서 3만 4천 명이 없어졌다. 그러면 41만 정도의 수험생 수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대학을 진학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하지도 않으니까 학생 수가 좀 적다라는 측면에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총량이 적기 때문에 대입 진학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학생 수가 적어져 버리면 만약에 수능 등급 컷의 문제로 갔을 때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적어져 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100명 중에 10명에 들어 10%가 되는 것과 10명 중에 1명에 들어 10% 되는 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체감의 차이가 있는데 학생 수가 적어지고 수능 응시자의 수가 만약에 적어지는 풀로 가버리면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등급이 도출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완화의 효과가 수능 등급을 내가 충족만 할 수 있으면 추후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고 그것이 경쟁률을 낮추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 수의 이 적어짐은 하나의 요소로 여러 가지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수도권 대학을 진학할 거냐 비수도권 대학을 진학할 거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별화가 존재해야 되겠죠.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은 근본 2, 4학번 같은 경우는 당해년도에 입시를 끝내는 게 일단은 유리한 건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학년 학생들 2, 5학번인 학생들은 다시 16,000명이 증가됩니다. 이 34,000명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보면요. 자,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여기서 보면 85,000명이에요. 수도권 대학 수시 전형으로 뽑는 인원 자체가 85,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2, 4학번들이 전년도보다 적어진 인원이 34,000명이거든요. 그럼 16개 주요 대학이 82,000명인데 34,000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거예요. 이미 굉장히 많은 경쟁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기회가 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표로 한번 그냥 정리만 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세대들이 어찌되었던 간에 총량에선 유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원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대입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자, 2, 4학번 학생들이 입학한 시점부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핫 이슈가 이거였죠. 바로 평가 항목의 축소랑 자소서 폐지라는 겁니다. 자소서 폐지라는 거죠. 현장에 있는 뭐 고3 선생님들 입장에서야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고민되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선생님들 입장에서 사실은 좀 자유로워진 면도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업무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과 영역의 기재 및 반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2, 4년 대입에서는 뭐 전년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방과 후 학교 활동을 기재할 수 없고요. 영재교육, 발명교육, 실적 등도 기재는 하겠지만 미반영합니다. 미반영.
대입에서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미값이 없고요. 특히 이게 이제 중요한 덩어리였는데 자율 동아리가 예년과 다릅니다. 미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공의 적합도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장치였던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됨으로써 요거 자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되겠네요.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가 할 수 없고요. 개인 봉사. 자, 개인 봉사의 가치를 이걸 총량으로 평가할 거냐, 등등등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개인 봉사마저도 이제는 대입에 미반영하는 상태고요. 또 진로 희망 분야도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진로 희망 분야도 이젠 대입에서 미반영한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 수상 경영 전년도까지는 한 건이었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상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각 학기별로 해서 5개 정도 다 세팅해서 갔을 텐데 2, 4년 대입에서는 대입이 미반영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사항도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예상을 해보면 남아있는 구간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랑요. 그리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랑요. 그리고 행동 특선 및 종합 의견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어떤 비교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총량적으로 봤을 때나 의미적 관계로 봤을 때나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 헤드라인인 거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세특인 거죠. 세특은 전 교과에 의해서 쓸 수 있고요. 전 교과에서 1500바이트, 가장 많은 글자 쓸 수 있고 학기당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특성, 학생이 어떤 진로와 관련한 어떤 교과군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등등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겠죠.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저희가 조금 힘을 모아서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혹은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졌던 활동들 하나하나 모아서 잘 표현해주고 그것의 가치를 표현해주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 외에 물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시는 방향이니까 개별화 될 거고요. 자, 근데 개별화의 문제로 갔을 때 그러면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자동 봉진이었는데 봉사는 빼니까 그럼 남은 것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그간 우리가 입시를 한 번 한 건 아니고요. 그간 입시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를 우리는 계속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동아리와 진로는 그간 이미 어느 정도의 개별화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 앞서 언급한 여기 보십시오. 자율 동아리가 미반영되면서 창체 동아리의 세팅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진 건 맞아요. 맞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이미 일선학교에서 대응을 했다고 본다면 동아리와 진로 활동 자체는 모든 학생들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다 개별화되고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구간은 무엇이냐면 이 자율활동이죠. 창체 자율활동은 얼마든지 교내에서 혹은 학년 단위에서 또 학급 단위에서 어떤 자율적으로 개별화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도 두 학생 간 오늘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자율활동의 개별화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세특 이후에는 창체 활동에서는 동아리와 진로가 어느 정도 개별화라는 기준점을 가진다면 나를 조금 더 부각하고 내가 합격선에 가까이 가려면 창체 자율 쪽을 세심하고 세부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기재요령에는 샘플링의 예시 자료를 가지고 쓴다면 이건 개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재요령을 잘 지키되 학생의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또 기획해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자, 대입계요 우리가 대입 환경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도내 학생들, 저도 현장에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점점 포기를 해요. 한 8월 8일 이제 수능 100일인데 9월경까지 9월 모평이죠. 9월 모평을 보고 나면 거의 결정을 해버리죠. 아, 난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건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마라톤 레이스를 쭉 이어온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는 게 하나의 요소일 것 같습니다. 마침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각 대학에서 완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거의 그 계단까지 오르려고 하는 바로 목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16일 날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역대급으로 수험생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총량이 적은 입시를 우리가 총량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꼭 이사학번이 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내년에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내년에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내년의 이야기고요. 근본 2, 4년도에는 2, 4년의 플랜에 맞게 일단은 진학할 수 있을 만큼 합격증을 받아보는 게 어떤 경험치도 올라갈 수 있고요. 환경 자체도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올해 근본도 입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공정성 강화로 인해서 평가 항목이 축소되었고 자소서가 폐지되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개별화의 장치에서 세특이죠. 세특의 가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각 과목 선생님들과 서로 잘 레포를 형성해서 좋은 놓치지 않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별화시키고 이것이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하나의 요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통합전형, 그러니까 소위 기균이죠. 기회균형과 지균이죠. 지역균형 선발, 그리고 지역인재특별전형의 모집이 계속해서 증가되었고 2, 4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가장 일반적인 전형만 쓸 게 아니고 우리 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리한 전형을 쓰는 거죠. 가령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도내 학생들에 대한 우대 전형이 있고 한림대학교도 우대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을 10분 활용해서 우리가 원서를 쓰고 하다 보면 더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점검 다 끝났고요. 많은 틀을 연습했죠. 그런데 대입 표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이 수시 전형인데요. 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있는 보기 박스가 대략적으로 78%, 79%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거기서도 요만큼의 80% 차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다시 한번 학생들과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요. 그 수시 전형의 이해라고 해서 제가 달아놨는데 가장 간단한 학생부 교과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간단하죠. 그냥 내신 성적 전형이죠. 학업 성취도 전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보통 학생을 평가를 할 때 1.0, 1.2, 1.3 말하는 전교과 성적 전형인 거죠. 이 성적 전형이 과거에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학생부 100이었습니다. 학생부 100. 쉽게 학생부 100이라는 표현은 그냥 정량적인 평가다. 점수가 1.0인 학생이 1.1한테 무조건 이기는 거고 1.5인 학생은 어떤 방법을 써도 1.2한테 이기기 어렵다는 게 출발점인 거죠. 출발적 사고죠. 자, 이렇게 되었던 전형입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좀 달라진 것이 지금 보다시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학생부 100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의 면접을 섞어 놓은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의 서류를 같이 보는 전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전형이 좀 다양화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략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입시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100인 대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100도요. 교과 100으로 보는 학교도 있고요. 교과에다 전통적인 방식이죠. 비교과 출결 점수 일부를 좀 보고요. 봉사 점수를 보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자, 교과 100인 대학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세종대, 성균관대, 한국항공대, 외대, 그리고 홍익대, 그리고 이제 거점국립대들이 출발됩니다.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등입니다. 자, 이런 대학들은 그냥 점수를 깔끔하게 봅니다. 그리고 비교과, 근데 일반적으로 비교과 점수는 담임선생님들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실질 반영비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경기대와 중앙대 등이 이렇게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세 번째 거 좀 먼저 보고 싶은데요. 학생부에 서류 평가를 같이 보는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이런 대학들이 보았는데 2, 4년도 입시에서 갑자기 등장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대하고 부산대학교입니다. 경북대하고 부산대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서류 한 20%인가요? 20% 정도를 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경향으로 접근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서류를 본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의 냄새를 살짝 띄우는 거니까 약간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러면 같은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도 전년도 기준을 보면은 전년도 기준보단 조금 더 하락을 오지 않을까? 조금 더 낮은 학생도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내가 서류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도전적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제가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그 이유는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점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등급컷이 존재하니까 그것도 충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과 함께 과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정말 그냥 안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굉장히 짙었죠. 그래서 학생부 100으로 해놓고 야 여기는 보험용이야. 여기는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면접을 같이 보는 게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면접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점자 혹은 차점자일지라도 면접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역전이 가능한 대학들이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은 학생부 기반 면접이니까 면접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존재한다. 자, 그럼 교과 전형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 교과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양하게 뽑고 또 나아가서 교과 전형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죠. 제가 교과 성적을 각 대학별로 눌러보면 그 환산 점수가 조금씩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1.62가 나왔는데 고려대학교 환산 점수 계산하면 1.65가 되는 경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환산 점수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 뽑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정말 많지만 학교별로 산출 방법이 다르니까 학생과 함께 지도하실 때 나에게 유리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2, 4년 가천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보시면 저희가 총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총 5개 학기를 가지고 수시 전형이 주로 세팅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뭐 반영 교과는 대동소이합니다.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거예요.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에서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보시면 우수한 4개 학기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4개 학기만 뽑아낸 다음에 우수한 순으로 4대 3대 2대 1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맞은 학생이랑 성적이 들쭉날쭉한 학생이랑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대학별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군에서 산출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산출해라. 그리고 전년도 특히나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는 전년도 요강을 보시고 그 요강의 산출식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올해 요강 보시면 안 되고요. 왜 올해 요강이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DB라는 것 자체는 거의 다 전년도 기준이잖아요. 그럼 전년도 요강도 함께 보시면서 지도를 하셔야지 우리가 편차를 줄이면서 합격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여기 더불어 진로 선택 과목이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느냐, 그리고 뭐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뭐 환산 점수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점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셔서 손해를 입지 않는 원서, 우리가 유리한 원서를 찾아내는 게 원서 작성을 찾아내는 게 이제 남은 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실전 테이블이죠. 우리가 실전 이제 원서를 쓸 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전 원서를 쓸 때, 자, 여기 이제 우리 세팅값 이 정도면 가능해라고 생각하고 원서를 써보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서가 수시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 입시가 정리될 때 한번 정리해 보면, 생각을 쭉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좀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선생님도 대상이니까 말씀드리지만 경북대학교 사례입니다. 자, 심리학과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학과만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뭐 우리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심리학과 같은 경우 5명 모집단인데요. 지원은 63명에서 12.6대 1입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죠. 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27명 모집이에요. 190명이 와서 7.04대 1입니다. 그런데
여기 추합부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쭉 넘어와서 최저 기준 통과자만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비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등급 컷을 기재해 놓은 경향이 강하고요. 실제 통계로는 한 38%인가요? 그 정도. 그럼 10개 대학 중에서 3.5개 정도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등급 컷을 지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최저 통과해야지만 자격 조건을 갖추는데 63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통과된 학생은 2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정 대상 인원 자체가 20명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5명 모집에서 20명이 온 거니까 실질 경쟁률은 4대 1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수능 최저라는 것이 가지는 효과는 12.6대 1의 경쟁률을 4대 1로, 즉 3분의 1로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던 거예요. 나아가서 뭐 뒤에서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추가 합격된 번호까지 고려한다면 10명이 붙은 거니까 실제로는 또 하프가 되는 거죠. 그럼 2대 1의 경쟁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경영학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0명이나 지원했는데 컷을 충족한 친구는 5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7명 모집에 50명만 사정 대상이 되니까 1.85대 1로 급감합니다. 원래 7대 1이었던 게요. 그러면 급감하니까 우리가 하나의 전략적 툴로서 수능 등급 컷을 가져가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가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입학생 학생부 등급에 대한 얘기도 조금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켜 보면 자, 실질 경쟁률이 낮아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심리학과랑 경영학부를 비교해 보면 자, 85% 학생들이 입학자 학생부 등급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죠. 2등급이고 4.5등급입니다. 그런데 웬고하니 요강을 당시 요강을 잘 뜯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2개 컷이 8입니다. 경영학과는 2개 컷이 6이었어요. 이 8과 6이라는 숫자는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부담감이 완전 다르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8이라는 등급은 충족할 수 있는 풀 자체가 그래도 좀 괜찮다. 반면에 컷이 6인 것 자체는 조금 부담을 갖고 가다 보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학생부 등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많이 빠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추론이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추론이 가능한 건 그럼 이 정도의 대학을 지원한 학생이면 수도권 대학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겠냐고요. 수도권 대학에도 아마 원서를 냈을 거고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올마트한 경우도 많을 거다라는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등급 컷, 소위 수능 최저는 정말 중요한 무기다. 여러 가지 플랜 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9월 6일 날 9월 모평이 실시되고 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요즘 같은 경우는 추산밖에 안 되니까요. 계략적인 등급 컷을 다 작성해 보신 다음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게 원서를 작성하시는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뭐 이제 수능 체제를 또 다른 측면에 접근한 건데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부는 6명 모집에 보시면 최저 160명이 왔는데 최저 통과자 29명밖에 안 되고 60명이었는데 36명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 강원대학교 예를 들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이 생각보다 많았죠. 왜? 수능이 좀 쉬워져 버렸기 때문에.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수능이 지금 킬러 문항을 빼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흔들림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가서 수능 등급 컷을 일부에서 걸어주는 것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2022학년도 겁니다. 대입 119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고려대학교는 뭐 최상위권 대학 아니겠습니까? 최상위권 대학인데 학교 추천을 썼다고 한다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공감하실 텐데 우리 학교에서 원투펀치인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학력을 그 기준을 충족한 비율을 한번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랬더니까 그 대학 기관의 발표 자료를 보시면 44%, 30% 이렇게 쭉 하면서 대동소이하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생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평균 경쟁률이 7대1, 8대1인 경우인데
거기에서 충족률 또 최저 기준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실질 경쟁률이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적인 원서를 써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요. 자, 그럼 이제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 성적 기준 학생을 선발하고요. 물론 일부 정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소위 내신 성적이 지배적 기준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이 되면 서울 소재 16개 주요 대학에서는 좀 비중이 좀 낮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거점 국립대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데이터를 봤더니까 거점 국립대가 거의 2배 정도 많고요. 서울 소재 대학이 한 2분의 1 정도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특징적인 걸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쓰는 경우는 안심 전형이죠. 아무래도 약간 좀 안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강해서 충원율, 즉 회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반면에 충원율은 상당히 높으니까 특히 충원율에 집중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별로 산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유불리를 따져서 사회교과군이 센지 내가 과학교과군이 센지 등등등을 잘 살펴서 유리한 환산 점수가 유리한 대학을 따져보는 상담의 시간이 필요하다 봅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지표는 무엇일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교과 성적이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툴이 될 수 있는 건 수능 최저이다. 그래서 끝까지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공적 대입을 위해서 중요한 장치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게 좀 어려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굉장히 많은 교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완벽하게 선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추론하기도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개괄적으로 접근적인 입장에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07년 입학사정관제 시절에는 각 대학별로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것이 총량화되고 정리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특히나 5개 대학에서 여기 써놓았습니다. 제가 5개 대학에서 건국, 경희, 연세, 중앙, 한국, 외대 등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를 만들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예전에 알던 거랑. 왜냐하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도, 발전 가능성, 인성이었는데 조금 다르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전 가능성과 인성이라는 요소가 공동체 역량이라는 요소를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해질 것 같아요. 자, 물론 세한적인 요소도 이 공동 연구에서 밝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세부 내용을 크게 썰어서 왔습니다. 자, 학업 역량은 그냥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우리 대학에 진학했을 때 얼마나 할 수 있을까를 보는 영역인데요. 자, 학업 성취도죠.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오해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마치 활동만 하고 학업 역량은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이거 명확히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학업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학업 태도나 탐구력은 앞서 언급했던 세특이죠. 세부 특기 사항에서 충분히 표현해서 나를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던 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기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계열로 진학할까라는 걸 봤을 때 전공 혹은 요즘은 전공 적합도라는 보다는 계열 적합도를 좀 포괄적으로 보긴 합니다.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냥 이수만 했냐? 이거 갖고는 안 되겠죠? 거기서 어떤 성취를 얻었느냐? 그래서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의 세팅 값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진로 탐색 활동 경험 등도 진로 역량의 평가 요소의 세부 내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체 역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 가능성과 특히 인성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협업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과 규칙 준수, 리더십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것들과 별개는 아니고요. 이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이 보여줬던 태도적 측면, 어떤 활동적 측면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갖다 놓고 여기에 하나씩 매칭을 해보면 아, 이 학생 정도면 조금 괜찮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각 대학을 선정하셔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요소가요. 이걸 배정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떤 대학은 학업 영향을 좀 많이 보고요. 어떤 대학은 진로 영향을 더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이 학업 영향을 많이 보는 대학에서 진로만 많이 한 학생이 진학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데미지를 입겠죠. 반면에 진로 영향을 많이 보는 대학에 진로 적합도는 좀 떨어지는데 학업이 좋다고 해서 응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불합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점들을 각 학교별로 요강에 가보면 그 배정 기준이 프로테이지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 점수들을 조금 보면서 저희가 정량적인 요소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변동폭을 잘 고려해서 원서를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인데요, 실제로. 수시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앞서 언급했던 사항이 실제로 적용된 예입니다. 보시면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이 1.79 등급이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죠. 그리고 F 학생은 2.89 등급인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수한 학생이지만 이 학생에 비해서 F 학생은 다소 정량적인 점수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학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그거는 이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이 학생 같은 경우 서류가 반영되긴 하지만 학업 성적을 많이 보는 프로테이지를 고려해서 A라는 전형을 쓴 케이스고요. F라는 학생은 학업 성적은 다소 부족하니까 서류 100이라는 특별한 케이스로 몰아가서 승부를 띄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잘 반영되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예상값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강을 펴시고요. 대학별 중점 요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시간을 나실 때마다 그 친구들하고 꼼꼼하게 읽어두시는 게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서 쓰는 작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 전형에 의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세 번째 보시면 서류와 제시문인데 이 제시문은 면접을 대표해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다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원트랙을 뽑지 않고요. 요즘은 면접형 그리고 서류형 이렇게 분리해서 뽑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령 광운대 참빛인재 전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과거에는 하나로 뽑던 건 창의 인재군요. 하나로 뽑던 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서류라는 전형은 대부분 일괄이고요. 제시문을 포함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단경 선발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의 특성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 학생이 굉장히 대면하기 좀 어렵고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있고 이건 훈련을 통해서 좀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서류 100을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다 이 학생은 오히려 환경이 주어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드시면 면접 전형을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을 가게 되면 약간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학생이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공적인 입시로 갈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면접에 갔을 때 서류 기반 면접이랑 제시문 기본 면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류 기반 면접은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 건 제시문 기반 면접일 텐데 요 요소들 같은 경우는 요런 대학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학교에서도 일부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진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도 또 보내주시면 선생님들의 교내 입장 이외에 교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지도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연습시켜서 준비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게 다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수능 최저도 일부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가천대, 가톨릭대, 고려대 이렇게 등등등이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학생부 종합만 막 준비하다가 활동만 준비하다가 이것을 놓쳐가지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학생들한테 상기시켜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최저를 맞춰야 된다. 최저를 맞춰놓고 가야지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다. 특히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이화여자대학교 미래인재 같은 경우는 등급 최저, 수능 최저의 충족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합불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니까 이걸 반드시 살펴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재해 놓았고요.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해볼까요? 수시 전형에 의해 학생부 전형학 전형 중간 점검입니다. 첫 번째, 교과 성적 외에도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요소를 잘 고려하셔서 이 학생의 강점 그리고 반영 비율도 고려해서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원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서울 소재대학은 비중이 좀 높고요. 많이 선발하고요. 거점국립대는 비중이 좀 낮다라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등급 컷이 아무래도 조금 등급 컷에 대한 부담이 좀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많아요. 경쟁률이 근데 거기도 어느 정도 허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지도하실 때 경쟁률에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도전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및 모집 단위별로 또 특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서류 혹은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종합전형, 교과전, 정량적인 거 이외에 서류를 반드시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고요. 나아가서 면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라고 칭할 수 있는 면접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죠. 근데 현장에서 좀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팀을 만들어 주시던 아니면 주제별로 묶어 주시던 하셔가지고 각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단위에서 저희가 기출문제를 보급도 해드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이용하셔가지고 다양한 전형 요소를 잘 고려해서 원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본인의 진로와 연계된 전공 선택은 필수입니다. 완전히 관계성이 부족한 과를 종합전형으로 쓴다는 건 불합격하겠다는 의지예요. 따라서 관련된 특히나 지금처럼 선택 효과가 있는 형태에서는 그것을 잘 고려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냥 높아심에 쓰는 거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에 있습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과 의예과 약학과가 많은데요. 이 점들은 개인에게 각각 상기시키시고 끝까지 준비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숨차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저희가 진학 지도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은 첫 번째 A 학생입니다. 내신 성적은 1.53 정도였고요. 전교과 기준이고요. 이 모의고사는 9월 모평 기준입니다. 국어 3, 수학 3, 영어 3, 탐구 1, 3, 탐구 2, 3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은 아니죠. 우수한 학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수하지 않은 학생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첫 번째, 고려대학교 합격했고요. 이화여자대학교 합격했고, 중앙대 합격했고, 한양대학교는 추가 합격을 하고 하나는 불발됩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도 추가 합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국민대학교가 추가 합격이지? 국민대학, 각 대학별로 메인 학과가 다르게 있어요. 근데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 미디어나 빅데이터 쪽에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거 원서 쓸 때, 등급 컷도 없고요. 학생부 100이고요. 그 점을 고려해서 내신 성적이 지배할 거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생의 입장, 우리 돈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보험 전형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굉장히 높은 성적을 형성할 거고 추가 합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써놓은 원서였고요. 가장 힘을 쓸 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등급 컷을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우리가 원서를 쓰되 올릴 수 있겠다는 즉 100분의 1을 보고 판단했겠죠. 100분의 1 보고 올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목표점을 가져갈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썼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려대학교를 쓰면서 비슷한 전형으로 찾아서 힘의 분산을 막았어요. 그래서 찾아낸 게 중앙대학교고요. 보시면 뭐 두 개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관련성은 없고요. 다 학과가 중구난방이잖아요. 그 이유는 교과 중심 전형이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교과 중심 전형이었고요. 등급 컷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만 이화여자대학교는 특수하죠. 이화여자대학교는 교과 전형에서 등급 컷이 없고 오히려 종합 전형에서 등급 컷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그렇게 너무 분산할 필요 없이 이화여자대학교 종합 전형에 등급 컷을 맞추기 좀 버겁다라고 판단해서 고교 추천을 해서 면접 연습을 일부 시켜서 합격한 사례입니다. 자, 한양대학교는 뭐 전통적으로 뭐 이제 바뀌겠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컷을 보지 않고 학생부 교과를 보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예상하고 썼던 거죠. 그럼 국민대와 캐릭터 비슷한 형태고 이건 철저하게 충원여를 고려해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남는 원서가 하나 있어서 6장이니까 놀리기 어려워서 한양대학교 한번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전형을 불합격하더라고요. 역시나 전공 적합도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반 계고에서 이 학생이 모범적으로 생활했고 이런 것들을 물론 일부 반영해 줍니다만 전공 적합도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 1.56 정도고요. 자, 9월 목표 기준 요 정도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할 게 수학이 조금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아예 마음을 먹었고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교를 이제 합격한 사례입니다. 서울대학교를 합격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 고려대학교가 충족률이 수능 최저기준 충족률이 그렇다면 서울대학교에서 다 충족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계고에서 어차피 지역균형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한번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최상위 학과가 아닌 이상은 등급컷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고 일반 계고의 장점이라서는 지균을 최대한 활용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 생각에 맞아서 합격을 한 케이스고요. 이걸 하면서 고려대학교를 세팅을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컷 세팅이 물론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흡사하다고 판단해서 힘을 똑같이 모아서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로 썼고요. 역시나 등급컷이 지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어 중문도 합격을 했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 전형을 몇 개 이제 섞어서 썼고요. 역시나 종합 전형을 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도가 좀 있었어요. 정책학부의 학과 전공을 살폈고 어떠한 인풋에서 어떤 아웃풋이 되는지 살폈고 거기에 맞춰 썼더니까 붙은 사례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조건 붙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애로점을 겪었던 게 이 학생은 붙긴 했습니다만 경희대학교였어요. 경희대학교에서 쭉 따라가 볼게요. 고교 추천, 경희대학교 고교 추천은 초창기 모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학생부 7이나 60% 반영하고 서류의 일부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갔을 때 그걸 조금 간과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공 적합도가 좀 다소 부족한 과를 점수로 찍어 누르려고 하면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물론 추가 합격이 돼서 회전율이 좋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되었습니다만 별로 권장할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포커스 줄 거냐, 어느 쪽에 남은 기간 동안 한 100여일 동안 힘을 어디다가 줄 거냐를 결정하시는 게 원서 작성에 있어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네요. 세 번째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쉽죠? 내신 성적은 지금 보여드린 학생 중에서 가장 좋은 학생입니다. 9월 모의고사까지도 가장 좋았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한 탑 클래스 학생인데 실질적으로 수능 가서는 다 불합이 납니다. 그런데 특징 영역에 보시면 불합이 난 것을 보시면 다 등급컷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원서는 다 연결고리가 있게 원서를 쓴 거죠. 그랬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도 이렇게 합격을 해줬으니까 너무 좋은 학교에 합격했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합격증을 받고 나서의 태도예요. 합격증을 받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에 다 모두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실 붕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또 저희가 너무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수능을 끝까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앞서 언급한 학생들과 뒤에 여기 나온 학생은 큰 차이점이 존재하죠. 이 C학생 같은 경우는 합격증을 받고 나서 수능에 대한 집중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 가장 좋은 성적을 갖고 있던 친구가 수능날 가서 잘 못 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따라서 마지막까지 텐션을 유지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9월 6일 모평이 하나의 기준점이 될 거고 10월 12일 점검 기간이 될 거고 잘 몸을 정리를 해서 11월 16일 날 건강한 상태로 수능을 끌고 가는 것도 기술이다. 그것도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이걸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D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력이 좋았어요. 지속력이 좋았는데 비슷한 케이스죠. 바로 앞에 있는 학생과 거의 흡사한 케이스입니다. 흡사한 케이스인데 이 학생은 서울대는 불합을 하고요. 여기를 이제 오래 하신 선생님들 아실 수 있을 텐데 333이라는 건 코로나 딱 기간의 학생이죠. 코로나 기간의 학생들. 근데 요것만 불합을 하고요. 나머지 다 합격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역시나 전공 적합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 점수 더하기 Z 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다 등급 점수가 대동소이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인 건 Z 점수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그 Z 점수 환산하는 건 상담 프로그램에 가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얘가 합격할 수 있을까를 편차를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Z 점수가 우수했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서를 썼고요. 실제로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 전형별로 특성을 하나하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 제가 연수를 받거나 알아왔던 입시에 대해서 특히 수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입시는 저의 결론은 입시는 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하셨다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제 남은 게 한 100여일 될 텐데요. 선생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학생들과 함께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강원 진학지원센터 교사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